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제 자산시장 거품 붕괴가 시장은 인플레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지난해 3월 이후 문제가 이제 사실상 생겼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결국 그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확산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난 문제가 생겼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물가 상승을 기대하는 돈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2021년 초부터 그 조짐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차를 두고 금리가 상승을 했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뭐 연준이라든지 뭐 한국 같은 데서 먼저 올렸죠. 신흥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미국도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 3월부터 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여하튼 그 결과 이제 주식시장 거품이 먼저 붕괴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신흥국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그 환율 상승을 초래했고,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자산시장이 붕괴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면 앞으로 어디까지 이제 이 거품 붕괴가 이어지고, 또 언제쯤 이 거품 붕괴가 끝나고 자산시장이 상승 반전할 것이냐라고 뭐는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향후에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될 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플레는 우선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면 금리 상승을 수반하죠. 그래서 연 2 내지 3% 물가 상승은 상장 기업의 우호적입니다. 이 정도 물가 상승이라면 오히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죠. 혹자는 금을 사야 된다는데 인플레 수혜 기업은, 그러니까 적당한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은 기업이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더군다나 금리 상승을 수반한다면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대부분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 목표를 연 2% 정도로 잡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기업은 생산 원가 상승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익이죠. 기업의 행태를 보면 물가가 어느 날 갑자기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미리 그 확보한 그 재고 자산이나 원자재도 그 물건을 판매할 때는 마치 과거 헐값으로 구입한 원자재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처럼 소비자께 전가시키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 그 적당한 물가 상승 기간 동안에는 증가하죠. 그래서 지난해 그 10월경이죠. 3분기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발표될 때 한국에서는 10월 위기설 얘기를 많이 했죠. 미국 증시가. 그런데 오히려 기업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니까 반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적당한 물가 상승이죠. 그런데 10월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4% 5%대로 진입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이 큰 악재가 됐거든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적당한 수준을 넘었으면 가계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또 금리가 오르니까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은 뭐 또 재고자산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증가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가게는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소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 이상 물가 상승은 이제 악재로 바뀌는 거죠. 2, 3% 물가 상승은 호재인데 4% 이상 물가 상승은 악재 정도가 커지죠. 뭐 4%, 5%, 6%로 올라갈수록 악재 성격이 커지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면. 그런데 뿐만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면 시장금리 상승을 또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가계가. 특히 부채가 많이 증가한 2012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뭐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10년 이상 그 대부분의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려 가지고 자산 시장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기업은 또 그 금리가 좋으니까 빌딩도 사고 유가증권 매수하고 그리고 유상증자하고 이런 과정에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거품이 발생한 거죠. 또 그 과정에 가계와 기업은 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2021년 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장 금리가 낮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시장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으니까. 유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2021년 초에는 50불 이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9월경에는 75불까지 뛰었으니까 유가가 50% 뛰었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뭐 명약 가나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유가가 이제 100불대로 진입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물가 상승 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초부터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이기도 하죠. 금리가 또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거품 발생도 인플레이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즉 2, 3% 정도 물가 상승은 그 주식 시장의 우호적이지만은 4%, 5%, 6%, 7%로 올라갈수록 이것은 주식시장의 대형 악재로 바뀐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물가와 그 다음에 금리와 주식시장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제 2021년 하반기 이후처럼 그 상승폭이 커지면 가계는 약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뭐 물가가 상승하니까 소비 여력이 되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 감소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주가 하락 요인이죠. 소비도 줄이고 금융 비용도 줄이니까 결국 기업은 뭐 매출액하고 관련되어 있고, 기업은 또 이 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4% 이상이면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부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양쪽에서 대차 대조표상에서 금융자산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상에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대차 대조표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대차 대조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기업의 대차 대조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차 대조표는 없다. 그래서
그 대차 대조표 대형 기업에서 훼손되고 또 손익계산서가 훼손되면 그 나머지 기업들로 전부 그 코로나 사태처럼 확산된다는 거죠. 대차 대조표가 연쇄적으로 나빠지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죠. 이 경우에는 또 가게도 기업도 신용이 추락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요. 즉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즉 물가 상승률이 4% 이상이면 증시에서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악순환 고리가 결국 언제쯤 끊기고 선순환 구조로 바뀔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그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도 선순환 구조가 거무렵이 되면 이제 그 악순환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로 바뀐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바닥은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지난 그 8월 이후네요. 8월 이후에 뭐 그 주식에 투자를 유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째 뭐 물려 있다랄까 할까요? 지난 1년 동안 잘 오다가 최근 한 달 동안 물려인 건데, 다시 한번 이 반성을 하면서 오늘 그러면 선순환 구조로 바뀌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지난번 이제 9월에 계속적으로 물가는 9월이 되면 안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선순환 구조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크게 둔화될 것이냐. 그래서 9월을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9월 소비자 물가는 10월 중순이 돼야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9월에 들어와 가지고 유가는 87불에서 80불 이하까지 내려왔고, 그러니까 10% 이상 하락했죠. 중고 자동차도 미국은 5%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임대료도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물가 영향 요소들은 전부 다 하락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안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 반등을 기대했는데, 그러면 반등 이후에 이제 하락하더라도, 즉 2%대 수준의 물가가 도달할 때까지 그것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보면 걸려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9월은 물가 상승률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신흥국, 한국도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니까, 신흥국은 환율의 문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이 결국은 환율 상승을 초래했는데, 신흥국 대부분이 이제 대응을 못했어요. 미국은 사실상 미국 달러 이꼴은 외화잖아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율 문제가 크지 않는데, 오히려 환율 상승이, 즉 달러 고공행진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신흥국은 정반대거든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대응조차 못하면 소비는 더욱 감소하고 또 환차 손이 생기고, 기업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국은 상당히 오히려 그 주가 하락 기간도 길어질 거고 하락폭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오히려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을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란 말이죠. 또 이것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BS나 PL 훼손 정도도 그 신흥국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미국이 먼저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뭐 전문가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확률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신흥국이 먼저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하면 돈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해요. 실제로 지난 1월 이후 미국으로 돈이 이동 많이 했고 뭐 멀리서 그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한국이 대표적이죠. 올 상반기에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도 그 과정에 환율이 올랐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이동하면 신흥국이나 유럽 국가, 일본은 오히려 돈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외환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 외환시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죠. 그러니까 신흥국이 그 피해 정도가 크고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는 기간도 오히려 길어질 거다라는 것이 포유 환율연구소 생각입니다. 기존의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생각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미국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낮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사례가 뭐 2001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19년에도 그랬죠.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 2020년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뭐 90 안팎이었잖아요. 지금 115 가까이 왔으니까 20%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돈 흐름을 그 미국 밖에서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뭐 6월에만 미국으로 이동을 했더라도 그 환율이 한 20% 올랐으니까 뭐 주식시장에 한 20% 손실이 난 사람도 국내 투자자들보다 손실이 작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주가 큰 폭 하락은 설득력이 그래 크지 않은 거죠. 오히려 다른 나라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데 환율까지 올랐고, 환율이 오르니까 금리는 더 오르고, 그러다가 부채는 많고 빚을 내가 부동산 등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폭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위기가 신흥국이 먼저고 그 충격도 크다라는 거죠. 또 그것에 대한 수혜를 입는 국가도 미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한 신흥국 투자를 통해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신흥국의 위기를 미국은 달러 강세를 이용해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흔히들 이것을 두고 뭐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양털깎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저로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특히 미국계 투자자금, 투자은행들은, 또 미국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흥국의 위기를 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 발전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순환 고리에서 선순환 구조로 반전되는 시기도 그 미국이 제일 빠를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